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요 몇 주 전까지는 헬로 하면 상당히 좋았는데 요 최근 4월 들어서는 이 헬로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이 또 그러니까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 그리고 어떤 점들을 좀 주요하게 시장에서 봐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에는 뭐 특별한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4월 들어서 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뭐냐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것도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걸 왜 그런가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미국의 고용이나 또는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직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또 하나는 높은 경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높은 금리 상황을 좀 더 오랫동안 가져가도 된다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국채 수익률과 금리가 다음 주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물 경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요일, 월요일, 이제 주 초반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이 실물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중순이 넘어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올 예정이니까요.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이 이제 수요일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들을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 놨는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실적 부분을 좀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자, 내용 바로 가시죠. 자, 일단 4월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또 다른 요소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스파를 통해서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때가 이제 4월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선이 뭐냐면 S&P 500 지수이거든요. 연체 위의 수익률을 보면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이고요. 금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금이고 이게 이제 구리인데 전부 다 S&P 500 주요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연초 위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20% 가까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죠? S&P 500 내에서 전체적으로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에너지 섹터가 전체 17%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또는 오렌 버핏이 투자했던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 저희가 2022년이었죠? 2022년에 에너지주들의 섹터 수익률이 엄청났었던 시점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어게인 2022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유독 약세를 보인 게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엊그저께까지 봤을 때 마이너스 2.2%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 사이에 4%가 넘게 하락을 했죠. 이게 이제 물가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20bp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부동산 섹터가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부동산이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금과 관련한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금 가격이 온스당 2,350달러를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4월 들어서는 그 상승폭이 훨씬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이 실질 금리이거든요. 실질 금리하고 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축이 역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걸 다 해놓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일 때는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니까 다른 투자를 통해서 금리 하락분을 만회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다. 예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실질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금이 이렇게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금가격이 강세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뒤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디스인플레가 기조가 상당히 완만하게 유지가 됐지만 지금 1월, 2월, 3월 당장 미국만 놓고 보면 1분기 동안의 물가 경로가 대단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더 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원 서비스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거고 동시에 시장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게 빨리빨리 잡혀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텐데 자꾸 잡히지 않은 모습이 나오니까 연준이 더 금리 인하를 더 저 뒤의 시점에 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또 안전 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 헤지 하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 리스크 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여기에서 가장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정학적 이슈인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 고조가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면 금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올해 들어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 그 ETF로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해당 자산의 가격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관련한 ETF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 수요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상쇄할 만한 또는 압도할 만한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17개월 연속 보시다시피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17개월 연속이에요. 17개월 연속.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이걸 외환 보유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165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외환 보유고가 대략 3200억 달러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금만으로도 그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타 수요의 영향이 매우 좀 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인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에 대한 관심 또는 가격 상승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되게 재미있는 기사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미국의 물가도 1월, 2월, 3월 연달아서 계속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인플레가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물가 하락이 정체가 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은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19년에 100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품목이 이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품목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동일한 품목을 마트에 갔을 때 계산을 해보면 137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수로 보면 어땠죠? 지난 한 5년 동안
플러스 37%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개 중에는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개 중에는 이런 것들은 40%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40% 이상 올랐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 또는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나라고 한번 본다라고 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가격이나 코코아 같은 이런 가격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불과 한 1, 2년 전에는 설탕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 가격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과 같이 이 $100를 가지고 만약에 현재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이 중에 10개는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휑해 보이잖아요. 네, 이런 기사들도 있다. 그래서 물가가 완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 그런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또 보면 이런 식의 물가 경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 The Great Inflation 시대를 한번 회귀해 보면 지금 과거에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중도기의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할지 그 경로상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경로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되게 빡빡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면 악순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순환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유가 같은 경우에도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들어서 4% 넘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달러 원 환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1,365원을 넘겼습니다. 17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 원화 가치 기준으로 보면 달러 대비 17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평가가 절하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러 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건 이제 일본 엔화잖아요. 이거는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략 135엔을 넘어섰거든요. 달러당. 이게 3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보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거기다가 덩달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이기도 하지만 수입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수입 물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물가 상승하면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상품 수지나 무역 수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경상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생산자들, 우리가 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수입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도매자인 생산자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요인으로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생산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을 넘기려고 할 거예요. 이전시키려고 할 텐데 그 대상이 바로 소비자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질, 분명히 시차를 두고 발생은 하긴 합니다. 시차를 두고 발생하긴 하지만 이제 결국엔 이 시차라고 하는 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 경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좀 있기는 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요인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섹터나 업종 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금리 상승에 이제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소형주들입니다. 중소형주들인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과 대형 기업들과 달리 기업의 재무 구조나 또는 보유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의 상의 스트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 취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가 튈 때마다 중소형주 대표적인 지수인 러셀 2000이라든지 이걸 추정하고 있는 러셀 2000 ETF인 IWM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앞서 S&P 5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연초 위에 8%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중소형주는 상승을 했다가 원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나은 모습이고요. 부동산이나 지역은행 ETF 또는 신재생 중에 태양광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다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보면 2년물이 22bp나 튀면서 지금 4.97%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22bp 이렇게 튀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중순에 기록했을 때가 5.2%거든요. 5.2%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 최고 수준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작년과 비교해 보면 증시는 좀 더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건 이제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 하단 버퍼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레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부담 또는 그 스트레스의 상황이 증시에 그대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만큼 그럼 움직였느냐라고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68bp나 상승을 했어요. 올랐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4월 달에 36bp가 올랐어요. 상당히 가파른 속도인 거죠. 4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주 국가들도 보면 뭐 캐나다, 영국, 이 영미권 국가들이 좀 더 미국과 동화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덜 움직이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들어서 3.8%나 상승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머지 통화들은 전부 다 달러 대비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달러 강세가 지속될수록 다른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극단적인 건 뭐냐면, 단적인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97년, 98년 당시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그 직전에 달러 강세의 영향이 꽤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건 여기 멕시코이죠. 네, 멕시코 경제 상황은 꽤 상당히 좋은 상태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페소도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로고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자, 일단 4월 말 5월 초가 이번 1분기 실적의 정점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대형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는 뭐 넷플릭스나 블랙스톤, 그리고 제이비헌터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4월 마지막 주에 가면 저희 매그니피센트 7 중에 5개 기업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고요. 5월 첫째 주에 애플 이렇게 실적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흐름들을 좀 전체적으로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여러분께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로고를 다 보고 내가 어떤 기업들이 다 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해외 주식, 특히 미국 투자에는 그래도 달인에 가까우신 분이다. 한번 셀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 연초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로는 대략 4% 정도의 EPS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기업들이 특히나 지금 반도체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통화정책의 누적적인 효과, 그리고 이 시차를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소비자들, 가계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12개 기업이에요.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112개 기업 중에서 79개의 기업이 다소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공개했다. 뭐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공개했다고 해서 실제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는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에 대한 전망치는 최근 들어서는 좀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추정치들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일단 4월 들어서 증시가 주춤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고점 대비 대략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네, 어제는 TSMC의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뭐 아무래도 낙관적인 전망들이 같이 유입이 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결국에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도래가 들어가는 만큼 반등의 실타래가 될까?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금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용황 물가 이게 잘 나오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데 서프라이즈는 원래 이제 보통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증시는 이 서프라이즈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얻어 맞았죠? 네, 얻어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실적 시즌에 서프라이즈로 이어지면서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증시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실적 시즌은 3월 5초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월스파가 90회를 맞이했습니다. 1주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또 2주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2주년 될 때까지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